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며느리한테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나는 직접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야! 문을 두드리는 순간 집안에서 엄청난 음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게 대체 뭐야? 민지야, 너 안에 있니?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질러봤지만 음악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설마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분이 지나서야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20분이 20시간 같았어요.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도구를 가져와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 눈에 들어온 건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아들을 잃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자랑거리인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39살의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까지 올라선 민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로펌에 들어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어들인 돈이 꽤 많았어요. 강남 신축 아파트에 여러 개의 예금 통장 그리고 고액의 생명보험까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는 변호사였죠.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면 항상 이런 대화가 나왔어요. 아이고, 박씨 너무 부럽다. 아들 하나 정말 잘 뒀네. 그러게, 어머, 변호사라니. 우리 아들은 언제 그렇게 될까? 친구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아주 승승장구했어. 요즘 젊은 변호사들 중에 그만한 애 드물다던데. 아휴, 아니야. 그냥 뭐 운이 좋겠지 뭐. 에이, 그래도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줘야지. 박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며느리는 어떤 애야? 예쁘니? 응, 예쁘긴 한데 좀 어려. 나이가 민수보다 많이 어려서 처음엔 걱정했어. 그래도 변호사 아내 자리 꿰찼으니까 행복하겠네. 정말 팔자 좋다. 아들 하나로 평생 걱정 없겠네. 그러게, 이제 손주만 보면 되겠어. 변호사 손주라니 얼마나 똑똑할까?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요즘 며느리들이 무섭다더라.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무시하고 남편 돈만 좋아하는 애들 많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나한테도 잘해. 그때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민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단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때였어요. 민수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아내와 함께 잘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좀 버릇 없을 때도 있었지만 민수가 좋아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전화도 받고 명절 때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출장을 간 사이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님, 민수 출장 잘 갔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고? 어머님, 죄송해요. 오빠 안부는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뭐? 저도 바빠서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리고 얼마 후 내 생일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완전히 까먹었어요. 민수가 케이크를 사들고 왔을 때 며느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응, 오늘이었어. 아,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앉아서 케이크만 먹었어요. 민수는 당황해하며 며느리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따로 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바빠서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잘 말해둘게요. 민수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며느리 대신 사과하고 나중에 비싼 선물도 따로 사다 줬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명절 때 며느리가 늦게 일어나서 차례상 준비를 안 도와준다거나 내가 아플 때 문안 인사 한 번 없었다거나 그럴 때마다 민수가 나서서 다 챙겨줬어요. 며느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좋을 텐데 항상 민수가 혼자 다 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워낙 잘해주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며느리도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민수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바쁜 건 이해했지만 가끔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제일 중요해. 네, 알겠어요. 건강 잘 챙기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오빠가 숨을 안 쉬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구급차 불렀는데 어머님 빨리 와주세요. 나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얀 시트에 덮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쌓이는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아마도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로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젊은 분들도 요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경찰도 와서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사건성은 없다고 했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내 품에서 키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였어요. 장례식 3일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를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눈물은커녕 슬픈 척 연기하는 사람 같았어요. 첫날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왔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진짜 슬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옆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며느리는 너무 차분했어요. 저 애가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도 안 나오나 보다. 친척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둘째 날 오후 며느리 친구들이 빈소에 왔어요. 언니,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활짝 웃었어요. 아, 너희들 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언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할까봐. 나 생각보다 괜찮아. 며느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킥킥 웃기까지 했어요. 마치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 같았어요. 아, 맞다. 너희들 배고프지? 언니, 그래도 빈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나갔다 오면 돼. 어차피 저녁에는 사람들 많이 올 거야. 며느리는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1시간 후에 돌아온 며느리는 얼굴에 화장까지 다시 하고 왔어요. 어머님, 조금 나갔다 왔어요. 응. 그런데 며느리가 내 눈치를 자꾸 살살 봤어요. 혹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알아챈 건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내 표정을 살폈어요. 셋째 날, 발이 나는 날에도 며느리는 여전했어요. 관을 운구차에 실을 때 나는 목 놓아 울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서 있기만 했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요. 부인, 마지막 인사 한 번 더 하시고 가세요. 장례 직원이 말했지만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돌아섰어요. 잘 가, 오빠. 진짜 슬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연기하는 사람 같았어요. 슬픈 척, 힘든 척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충격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남편을 잃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장례식 마지막 날 문상객들이 돌아가고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네, 뭔가요? 고인의 사망보험금 관련해서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수익자요? 배우자분이시죠? 김민지 씨요. 언제 신청했는데요? 어제 오전에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전이라니. 그때는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 큰 돈을 며느리가 벌써 신청했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죽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보험금부터 챙기다니. 그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나야. 네, 어머님. 목소리가 어딘가 귀찮다는 듯 했어요. 보험금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신청할 일이었니? 아, 그게 당장 장례 비용이랑 정리할 게 많아서요. 장례 비용은 내가 다 냈잖아. 그리고 그렇게 급한 일이었어? 어머님,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니?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그러던? 그냥 복잡한 일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어딘가 차가웠어요. 예전에 민수 얘기할 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민수 얘기만 나와도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2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다 받는 거야? 당연하죠. 제가 배우자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인사라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법적으로는 제가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미 처리됐어요. 이미 처리됐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민지야,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지 않니?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민수 형이랑 같은 로펌에서 일하던 정우라고 합니다. 아, 정우 씨. 그래요? 잘 지내죠? 네, 그런데 어머님, 실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서요. 이걸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민수 형이 최근에 자주 불안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불안해했다고? 우리 민수가 뭘 불안해해? 혹시 형수님이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거 아닌가 해서 의심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 형이 마지막 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내가 요새 너무 이상해라고요. 이상하다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핸드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고 했어요. 정우의 말을 듣는 동안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수가 뭐라고 했는데? 직접 물어보고 싶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혹시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민수 형이 죽기 전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정우야, 내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어머니한테 꼭 말해줘. 내가 절대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네, 그때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죽기 전날 밤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모든 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보험금을 그렇게 빨리 신청한 것, 그리고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정우가 한 마리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들 사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 형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어머니, 이미 부검도 끝났고 사인도 명확합니다. 급성 심장마비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며느리 행동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변호사면 더 심하겠죠. 형사는 마치 뻔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구나. 저희 팀에만 해도 하루에 10건 넘게 들어와요. 모든 사건을 다 파헤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민수는 그냥 중 하나였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가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리고 보험금도 그렇게 빨리. 어머니, 사람마다 슬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험금 신청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은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뭔가 귀찮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더 자세히 봐주세요.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저희도 할 일이 많아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재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옆에서 나이든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족분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다 의심부터 하시거든요. 의심이 아니라 정말 이상하다고요? 특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많이 의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제서야 나는 알았어요. 경찰은 정말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귀찮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거구나. 민수야, 경찰이 안 도와주면 엄마라도 나서야지.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렇게 나는 홀로 싸움을 시작했던 거예요. 일단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르르. 하지만 계속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답답한 마음에 나는 직접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우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들이 살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비밀번호를 언제 바꾼 거지?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엄청 큰 음악 소리가 나왔어요. 쿵쿵쿵. 음악이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크게 틀어놓았더라고요. 뭐야, 이게? 나는 깜짝 놀라서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안에 있니? 하지만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10분을 서 있었지만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요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오늘 집에 왔는데 음악 소리만 들리고 문을 안 열어줘요.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고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요? 20분쯤 지나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내려와서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다고 하셨죠? 며칠 된 것 같아요. 혹시 가족분들과 다툼이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경찰관은 문을 두드려보고 벨을 눌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게 많네요. 혹시 열쇠는 없으신가요? 아니요. 따로 맡아둔 건 없어서요. 지금 상황상 강제 개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구를 가져와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마음속으로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썩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게 무슨 냄새야? 경찰관도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거실은 완전히 쓰레기통 같았습니다. 피자 상자, 와인병,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벽에 걸려있던 아들 사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파에 반쯤 누운 며느리가 와인잔을 흔들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야, 누구야 저 할머니? 상의를 벗고 있던 남자가 건방지게 말했어요. 민지야, 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심하게 어눌했어요.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어요. 오해? 우리 민수 사진은 어디 갔어? 왜 저런 놈들이 우리 아들 집에 있어? 그냥 치웠어요. 보기 싫어서요.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며느리는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기분 나쁜 웃음이었어요. 파티하고 있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요. 자유의 몸? 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다고? 우리 민수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편안해진 거죠. 맨날 의심하고 감시하고. 정말 숨 막혔어요. 의심? 우리 민수가 널 의심했다고? 당연하죠. 제가 어디 가는지 계속 물어보고 핸드폰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럼 네가 바람을 피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 있던 의심들이 이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바람은 무슨요? 그런 거 아닌데? 민지가 술에 취해 흔들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비웃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연락도 안 받고?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잖아요. 민지가 갑자기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상속받는 거고요. 상속? 그 순간 시어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벌써 상속 받았다고? 당연하죠. 법적 절차 다 끝났어요. 보험금도 받았고, 집도 제 거고, 통장도 제 거예요. 민지는 마치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번지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관이 급하게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전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 큰일 났다. 구급차 불러.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지가 비틀거리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뒤로 물러서 계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찰관은 시어머니의 머리를 살짝 받쳐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옆에서는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의식을 잃으셔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르신, 진정하세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까 며느리분이 하신 말씀들, 술에 취해서 하신 말 같은데
혹시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셨나요? 있어요. 많아요. 나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어요. 우리 민수 동료가 그랬어요. 민수가 최근에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죽기 전날 밤에 이상한 말을 했다고. 어떤 말이요? 내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어머니한테 꼭 말해줘. 내가 절대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보험금을 그렇게 빨리 신청한 것도 이상하고,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것도 이상해요. 일단 이런 정황들은 참고하겠습니다만 부검 결과 특별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고. 그럼 어떡해요? 우리 민수가 정말로 당한 건데. 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재수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경찰은 사망 원인에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너를 그렇게 보낼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어제 경찰이랑 며느리 집에 갔었어. 어머님, 무슨 일 있었어요? 며느리가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 민수 죽어서 후련하다고. 어머님, 저 텔레비전에서 보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제보해보는 게 어때요? 시사고발 프로그램? 네. 억울한 사람들 사연을 다루고 직접 취재도 해주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우리 집 일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도 믿어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정우야, 그럼 내가 연락해 볼래? 네,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기대를 걸기로 했어요. 어머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만나보자고 하네요. 정말? 네, 담당 PD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일단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우리 민수 사건을 진짜로 조사해 줄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며칠 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 근처 카페에 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진실팀 박 PD입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진중한 인상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앉으시죠. 커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PD는 녹음기와 노트를 꺼내며 말했어요. 정우 씨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민수가 그냥 과로로 죽은 게 아니라고요. PD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냥 과로사라고 했어요. 특별한 사건성이 없다고. 그럼 부검은 했나요? 했는데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PD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증거가 중요해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나는 실망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정말요?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PD님,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민수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며느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평소 행동이나 성격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저한테 점점 차갑게 대하고 민수 돈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는 징후는 없었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가 최근에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PD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이 일이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야 해요. 우리 민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PD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선 민수 씨 주변 사람들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혹시 놓친 증언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먼저 민수 회사 동료들을 찾아갔어요. 형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은 어떻게 힘들어했는데요?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꾸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면서 고민하더라고요. 형수님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 씨가 어떻게 했나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수님이 먼저 선수쳤죠. 민수형 의처증 환자로 몰아갔어요. 어떻게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너무 감시하고 의심한다고. 그럼 민수 씨가 정말 의처증이었나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는 정말 교묘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고 민수 형은 혼자 괴로워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과로사가 아니에요. PD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입니다. 정말로 우리 민수를 죽인 거예요?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방송이 나갔습니다. 뉴스는 급성 심장마비 위장 사망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어요. 그날 저녁 8시 나는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준비한 내용은 한 변호사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민수 사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들 모습이. 39살의 젊은 변호사 김민수 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됐지만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 차례대로 공개됐어요. CCTV 영상, 내연남의 정체, 며느리의 거짓말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죠. 사망 당일 새벽에 촬영된 아파트 CCTV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가짜 민수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김민수 씨가 아닙니다. 키, 체형, 걸음걸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발을 벗는 장면까지 공개됐어요. 이 남성은 며느리와 불륜 관계에 있던 내연남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방송 중에도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실화야? 정말 소름 돋는다.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니. 빨리 체포해야 한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구나. 며느리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종적을 감췄어요.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며느리 연락 안 돼요. 안 된다뇨? 네,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완전히 잠적한 것 같아요. 그럼 도망간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로 갔을지 짐작 가는 곳 있으세요? 며느리가 사라진 건 오히려 그녀의 죄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만약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했을 텐데 도망간 건 죄가 있다는 증거였어요. 방송 이후 며칠 동안 언론이 들끓었어요. 그동안 나만 알고 있던 진실을 세상이 알게 된 거였어요. 우리 민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내연남을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민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방송 후 이틀째 되던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재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방송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송의 힘이 컸어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와 내연남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수배령요? 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곧 잡힐 겁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연남은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연인 관계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 증언까지. 당신이 민수 씨로 변장하고 집을 나가는 모습이 다 찍혔어요. 그게 아니라 결국 내연남은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며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없애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경찰서와 방송국을 오가느라 몸이 기진맥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꿈에 민수가 나왔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문턱에 서서 저를 부르던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꿈속에서 손을 뻗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제 심장까지 내려찍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2번 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문 너머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 옆 인터폰 화면을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흑백 화면 속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짙은 화장이 번져 눈 밑이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네모난 검은 가방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잊을 수 없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는 표정 눈동자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다는데 그 상태로 여길 찾아오다니.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님, 저 다 알고 있어요. 며느리가 문에 이마를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다 당신이 한 짓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 망쳤어.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귀에 생생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이 모든 걸 망쳐놨어. 그녀가 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를 덜컥거리는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제 집에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네, 수배령 내려진 사람 맞아요. 수화기 너머로 경찰관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출동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사이에도 며느리는 계속 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문에 손바닥을 대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다 이뤄야 해. 저는 뒤로 물러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 숨을 고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열라고. 한밤에 아파트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웃집 문이 살짝 열리는 기척이 났다가 곧 다시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춘 뒤 저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는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이제 포기했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딸깍.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규칙적인 금속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문 옆 인터폰 화면을 다시 눌렀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었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라이터를 든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문 아래 틈에 뭔가를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흘끗 본 화면에는 얇은 신문지 다발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신문지를 문틈에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다시 켰습니다. 딸깍. 파란 불꽃이 2번, 3번 튀었습니다. 다 태워버리면 돼. 여기도 당신도.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멈추세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문지가 떨어지며 바닥에 굴렀고 불꽃이 반짝이며 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올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며느리의 팔을 꺾어 뒤로 제압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을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법정에서 처음으로 며느리와 내연남을 보는 순간 나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민수가 죽었다니. 며느리는 법정에서도 당당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럼 내연남과의 관계는 뭡니까? 그냥 외로워서 만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밤에 끝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서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다른 뜻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와 내연남의 치밀한 범행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내연남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먼저 돈 얘기를 했잖아요. 보험금 얘기도 당신이 했고.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남편 죽이자고 했어요.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 더 역겨웠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니 위기가 오자 바로 등을 돌리는 거였어요.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보험금 2억 원은 전액 환수하며 유족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우리 민수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며느리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민수야, 이제야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그들은 2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거였어요. 장례와 재판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민수의 방문을 열고 텅 빈 책상을 바라보다가 울곤 했습니다. 그 방엔 민수가 쓰던 책이며 사법시험 준비할 때 밤새도록 붙들고 있던 두꺼운 판례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장 한 귀퉁이에 민수가 대학 때 쓴 일기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꺼내어 한 장씩 넘겼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게 우리 민수의 꿈이었어요. 그 아이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바람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결심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꿈을 이어갈게. 내가 못다 이룬 일을 내가 끝까지 해낼 거야.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다행이에요. 그 돈으로 노후 걱정 덜고 편히 사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을 제 행복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민수가 목숨값처럼 남기고 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어머니로서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 서류를 준비하고 회계와 절차를 알아보면서 매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민수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는지. 재단의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장학재단. 그 이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름이면 누구든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첫 해에 뽑은 장학생들은 모두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며 저는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이어가는구나. 장학금 전달식 날, 저는 작은 연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아들 민수가 평생 품고 살던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여러분의 손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불빛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수가 저에게 그랬듯이. 전달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꼭 열심히 공부할게요. 저도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망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긴 싸움의 마지막이자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봄날 나는 조용히 묘소에 꽃을 놓고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약속 지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어. 그 나쁜 여자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살 거야. 이제야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엄마도 이제 다시 살아볼게.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이 날렸어요.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끝났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됐고 우리 민수의 억울함도 풀렸어요.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민수를 그리워하면서 하지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우리가 느끼는 이상함은 대부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언론, 시민단체, 변호사들, 진실을 밝혀내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저처럼 민수 동료 정우가 있었고 방송국 PD가 있었고 결국 함께해 주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 묻혀있는 진실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